사마천 사기는요, 어떤 역사서도 갖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다라고 해서 문사가 아우러진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경계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후대에 만들어 놓은 경계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이 경계를 허물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의 출발부터가 문학과 역사가 융합되어 있고 어우러진 책이었는데 후대 학자들이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마치 사마천이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구상하고 완성할 때까지는 역사와 문학이라는 경계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 평가가 역사와 문화가 분리됨으로써 마치 사마천이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사마천의 정신입니다만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문사정신입니다. 동양 인문학의 기본은 문학과 역사의 경계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특히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치 역사 논문을 쓰거나 역사책을 쓸 때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금기처럼 여겨져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는 독자를 최초로 염두에 두고 역사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역사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가능한 대중의 언어와 대중의 문장으로 쉬운 문장과 쉬운 언어로 접근을 해야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 배웠고요. 뭐 저도 정통으로 정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그 석사 논문 가운데 착잡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얼마나 혼이 난지 모릅니다. 어디 역사 논문에다가 착잡하다라는 표현을 쓰냐 이제 이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다 옛날 사람들이 썼던 용어거든요, 그죠? 그리고 박사과정 들어와서는 그 첩작이라고 하는 논문을 학술지에 싣기 전에 같이 동학들하고 발표한 장소에서 발표를 한번 했더니요.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 그러면은 먼 논문이 소설처럼 읽힌다 라는 거였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칭찬이 아니고 조롱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런 첩자 같은 연구를 왜 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계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과정에 있을 때도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가 칭찬이 아닌 조롱이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되돌려 주긴 했습니다. 왜? 역사 논문이 소설처럼 술술 잘 읽히면 어디가 덧나냐? 이제 이런 생각들. 제가 이제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로부터 사마천으로 받은 선물은 바로 글을 쉽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대중의 언어와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올바른 특히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기본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배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평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평가는 노시인의 평가입니다. 사가지 절창이요 무음지이소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뭐 영원히 기록될 부분입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면서 20년 동안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책에다가도 노신 선생의 사가지 절창이요 무음지이소다라고 하는 이 10글자를 인용을 하면서도
노신이라는 소설가가 얼마나 통찰력을 발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한 20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맞다. 사마천 사기를 노래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가지 절창은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무운지 이소라는 것은 가락 없는 시다라는 뜻입니다. 운이 없는 시라는 얘기. 이소는 구런의 작품 이름입니다. 시인의 작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신의 이 대목은 역사서로서의 사마천 사기를 노래와 시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마천 사기의 52만 6,500자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마천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저술가가 남겨놓은 그 책 가운데에서 최초로 서문을 쓴 사람이고요. 자기 스스로 태사공 자서라고 하는 서문을 쓴 분이고 또 그 자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책의 글자 수를 최초로 밝힌 분입니다. 52만 6,500자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이 글자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한 글자 한 글자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정신세계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노신 선생이 이 대목을 딱 보는 순간 52만 6,500자가 과연 많은 숫자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의 글자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많은 게 아닌 겁니다. 사마천 사기는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입니다. 그런데 1,500년도 채 안 되는 사마광의 자치통강 같은 경우는 300만 자가 넘습니다. 글자 수가. 조선왕조 실록은 억대에 된다라고 수천만 자 내지 억대에 된다고 얘기를 하죠. 웬만한 제자백과 책들은 수십만 자입니다. 그런데 3,000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책의 글자 수가 52만 6,500자. 이건 많은 게 아니고 줄인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미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줄여 놓았기 때문에 어려웠구나. 제가 20년 넘게 제가 맨날 제 머리통을 두들기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20년을 넘어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사마천 사기의 진수도 모르고 제대로 문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냐 하고 제 머리를 두들겼는데 20여 년 만에 머리 두들기를 멈췄습니다. 왜? 이거 어려운 책이다. 왜 어렵냐? 줄여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왜 줄였을까? 라는 부분에 또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또 강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 최후의 1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치 영화 제목 같죠, 그죠? 사마천 최후의 10년 부분에 집중해서 사마천이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47살에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히고 4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49살에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정말로 천운으로 그죠? 살아남아서 50세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55세 무렵에 사기를 완성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살부터 세상을 떠난 56세까지 딱 10년입니다. 요 최후의 10년이 사마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뇌에 찬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년이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요. 그죠? 양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검열을 피해야 됩니다. 왜? 이 책 내용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유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안에 내용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권력자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이 수모를 가한 사람들에게 문화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마천의 강렬한 복수관이 책 속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행여나 권력자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이 책이 폐기당할 경우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주간이나 목간은 태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열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 그래서 온갖 비유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사마천 사기 속에는 직유, 은유, 비유, 반어, 도치, 심지어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추리소설 기법까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열을 피했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기를 어지러울 난자 난서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려울 난자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책이구나. 노래니까 그죠? 어렵죠. 마지막 제목으로 사기가 후세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간단하게 문학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참고 영상은 제 유튜브 가운데에서 사기가 삼국지 연예에 미친 영향과 사기의 영향과 매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아까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학과 역사에 경계가 없는 책이다 보니까 특히 인물 중심으로 사마천 사기의 구성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열전 70편은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기문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죠?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전기문학에. 그리고 이런 전기문학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의 영화 문제하고는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문학과 영화와 게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더라도 이렇게 양해 바랍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사마천 사기가 문학에 미친 첫 번째 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소설이 나타납니다. 소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소설을 지괴 소설이라고 합니다. 지괴라는 건 뭐냐면 기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마천의 보임원서에 나오는 사마천의 울분을 저술에다가 표출했다라고 하는 발분 저술의 이론이 문예와 정치, 문예와 생활, 개인의 신세와 처지가 문학 창작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문학평론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류엽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문화평론가이기도 합니다.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축분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축분이라는 건 뭐냐면 울분을 축적한다 그런 얘기죠. 이 울분이 축적되게 되면 결국은 감정의 표출이 문장으로 승화가 되면 결국 문학이 되죠. 그래서 그런 설이 나오고 또 종령이라고 하는 문학가도 원분설이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한과 울분 이런 부분들이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글로 표출되게 되면 문학이 되고 소설이 되고 작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시세의 변화를 관통해서 통찰해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문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설로서 표현이 됨으로써 육주시대 때 지계소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설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당나라 때 들어오면은 전기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전기는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전기하고 다른 겁니다. 기자가 기이할 기자죠. 그죠? 이것도 지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마천 자신이 애기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기이한 것을 좋아했다. 또는 우리가 호기심할 때도 저 기자를 씁니다. 좋아할 호자에다가. 그래서 남다른 것을 좋아했던 사마천의 기지라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이 전기소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름, 그 다음에 고향, 집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외모,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최후,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당나라 전기소설의 구성 자체가. 그런데 요 당나라 전기소설의 구성은 사마천이 열전의 구성이나 본기 내에서 항우본기나 고조본기의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까지도 당나라 전기소설이 따가지고 소설의 형태로 기이한 이야기를 보태가지고 당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전기소설이 발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요, 과거제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나라 때 창립된 과거제도가 당나라 때 들어오면은 발전기를 거쳐서 송나라 때 번성기를 이룹니다. 당나라 때 천하의 인재들이 집안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는 과거제도와 같은 공평하고 공정한 선발제도의 인재선발제도는 천수백 년이 지나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7세기 때 중국은 과거제도가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과거 제도에 급제하려고 하는 또는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응시자들이 자기 자신을 미리 권력자들에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왕족들이나 황족들이나 또는 황족과 관계된 공주들이나 그 다음에 황제의 사랑을 받는 후궁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의 명함들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명함을 전달해가지고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의 김용수야 한다고 명함장 준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뭘 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끼워가지고 문장을 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 답안 채점할 때 참고하라고. 그런데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고상하게 고담 줍론으로 글을 써가지고 보내봐야 뭐 재미없는 거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나 희한한 이야기들, 괴수들 이야기나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인상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전기소설이 당나라 때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무협소설이 나옵니다. 무협소설의 원형이. 그 협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나라 이 전기소설 속에는. 그리고 그 협객이나 무협소설의 원형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협열전이나 자객열전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러브스토리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마천 사기의 러브스토리는 가장 기가 막힌 것이 사마상녀열전에 보면은 사마상녀하고 탕문군이 첫눈에 눈이 맞아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2200년 전에 두 남녀가 바로 한 번 보고 뿅, 요즘 말로 시쳇말로 뿅 가서 바로 그날로 도망갑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상녀는 직업도 없는 건달이었고요. 글만 좀 할 줄 아는 건달이었고, 탕문군은 사천성 지역에서 가장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과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부잣집 딸내미의 폐물하고 마차만 가지고 사마상녀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보니까 사마상녀 집에 있는 거라고는 벽 네 쪼가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도사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벽 네 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게 없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마상녀가. 그리고 이 사마상녀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남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최고 미남자입니다. 사마상녀가 이 탕문군이라고 하는 부잣집 딸내미 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서 잔치집에 나타나니까 좌중들이 모두 뒤로 자빠졌다라는 유명한 일자진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사자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상녀 얼굴을 보고는 전부 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하고 뒤로 다 자빠졌다라고. 요즘 그 젊은 연예인들에 대한 반응이 이미 22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사기에 나오는 소설적인 요소들이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지계소설로,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전기소설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마천 사기에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물의 외모가 아닌 내면의 정신세계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규염객전이라고 하는 요 당나라 때 나타난 협객소설입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협소설가가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쏟아지는 찬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이야말로 중국 무협소설의 원조다. 중국 무협소설은 김용 이전과 김용 이후로 나눠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때 김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협소설의 원조와 비조는 내가 아니라 규염객전이다 라는 유명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규염객전이 당나라 때 나타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협객소설인데 단재 신철 선생이 이 규염객전의 주인공을 그 연개소문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틀림없이 연개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염객을 주인공으로 해서 중국에서 나온 드라마가 요 대우나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규염이라는 건 뭐냐면 수염 기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털보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귀염객이 누구냐 그러면 유명한 양조위라고 하는 아주 홍콩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귀염객을 연기의 소문에다가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그 당태종 이세민을 도와가지고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유력한 조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털보가 나와요. 그게 귀염객인데 그걸 단재 신치호 선생은 연개소문으로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또 재미난 일화가 있다. 삼국지 연예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사기가 곧 삼국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형식과 방법이 전승된 건 물론이거니와 스토리 구성, 예술적 형상, 인물에 대한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라고 하는 영웅사관, 그 다음에 외모는 소략하게 묘사한 반면에 정신적으로 내면 세계에 중점을 둔 인물 묘사와 비장한 비장미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지략과 덕과 재능과 큰 형세를 파악할 줄 아는 주인공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건, 서술을 인물의 고사 위주와 다양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소설을 꾸몄죠. 삼국지 연의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모두 사마천 사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거기에 상상 플러스 과장 플러스 허구 이런 부분들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정적 특색과 그다음 비극적 색채 이런 부분들을 다 사마천 사기가 정신적 자산으로 또는 실질적 문장력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삼국지 연의도. 그래서 사기는 중국 소설을 저설목에서 길렀고 동시에 나관종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저설목에서 길렀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사기가 삼국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타 문화 방면에 미친 영향은 유협과 무협과 협백 정신의 모태가 사마천 사기의 위험절전과 자객절전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이제 묘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대이긴 합니다만 원나라 때 들어오면 희곡이라고 하는 소설의 원형에도 사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희곡들의 제목들입니다. 초나라 소왕 이야기, 그 다음에 조씨고아 이야기, 이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그 다음에 오원이라는 오자서를 얘기합니다.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망명해서 오나라로 건너가서 피리를 불면서 생계를 유지할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소아가 한신이라고 하는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 도망간 한신을 뒤쫓아가는 소아 오랴추 한신이라고 하는 고사.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희곡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와 영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주인공들을 가지고 영화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사마천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드라마는 있습니다만은 영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영화가 갖는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영화는 2시간 정도 120분 내외에 압축된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이펙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압축된 형태가 강렬하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 파급력이 정신적 파급력이라는 건 드라마가 주는 파급력하고는 상당히 차원도 다르고 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공략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로 헐리우드 영화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을 주인공으로 하는 아직까지 영화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우리 쪽에서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드라마 사마천은 있습니다. 97년에 이미 나왔고요. 사마천과 한무제라고 하는 부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사마천 일생을 충실하게 재현한 드라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2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됐고 2016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주로 일흥의 변화와 사마천의 수모, 궁형을 선택하기의 과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서를 완성하기까지 과정 제가 말씀드린 사마천 최후의 10년에 중점을 뒀습니다만은 97년 작품보다 평가를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 영역이라는 게 참 묘하게 돼요. 그죠? 그 시대가 바뀌고 흐르고 우리 시대 가까운 시대라고 해서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마천 사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천 사기라고는 역사서가 2100여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를 뛰어넘을 만한 역사서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방면에 참 묘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중국의 제자백가의 유가, 도가, 묵가 하는 이런 제자백가의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을 만한 인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역사 문사철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걸적들이라는 것이 어떤 천재를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기에서 사마천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은 보이만서라고 하는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사마천이 자기 집안 내력을 얘기하고 있고 사기 130편 전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는 태세공자서라고 하는 서문에 해당됩니다. 영화로서 사마천 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은 1967년에 나와 있는 장철 감독의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정표가 되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국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외파리 시리즈는 들어보셨죠, 그죠? 외파리 고전에 나온 바로 직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사마천 사기 자객 열전에 나오는 섭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섭정에 관한 한 대목입니다. 섭정이 엄중자라고 하는 사람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엄중자의 원수인 협누라고 하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섭정의 죽음을 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진초 제위에서 이를 듣고는 섭정의 죽음을 듣고는 모두 말하기를 섭정만 죽은 것이 아니고 섭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그 누이가 섭정의 시신을 끌어안고는 울면서 뜻을 가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라는 유명한 또 명언을 인용을 하면서 누이도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천하로 전부 다 퍼져나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섭정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누이 역시 열려더라. 섭정이 진실로 그 누이가 참고 견디는 뜻이 없이 해골이 드러나는 어려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기어이 몹시 험한 천리길을 달려와서 그 이름을 나란히 하고 누이와 동생이 모두 한나라 저작거리에서 죽게 될지 알았다면 감히 몸을 엄중자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누이까지 죽을 줄 알았으면은 섭정이 엄중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중자도 사람을 알아보고 현사를 얻었다고 이를만 하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자객이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자객 섭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마천 사기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최초 영화가 되겠습니다. 67년 영화가. 섭정이 칼을 차고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한나라의 재상 협누가 마침 관부의 당상에 앉아 있었는데 무기를 들고 호위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섭정이 바로 들어가서 섬돌에 올라가 협누를 찔러 죽이니 좌우에 뜬 부하들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섭정이 크게 외치며 수십 명을 칼로 쳐 죽이고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자신의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마침내 죽었다. 완전 19금입니다. 그죠? 아주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자객열전의 관련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대자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10여 분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67년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또 섭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인 왕후가 옷은 또 하얀 옷을 입고 가요.
전신이 하얀 옷이에요. 거기에 눈을 도려내고 창자 끄집어내고 하니까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선열이 낭자한 영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영화가 67년도 홍콩 달러로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최초의 아주 기염을 토한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자객열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장면을 보여드릴까 말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단 7분 정도 되는 장면인데 한번 볼까요? 네. 낙가죽을 벗기는 장면은 차마 표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 영화를 봤습니다. 67년이니까, 그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본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화순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 1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영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영화였고요.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습니다. 전혀, 그죠? 극과 극을 달리는 영화였는데, 이쪽으로 갈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975년에 구런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런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감독과 주연을 맡은 포방이라는, 빠오팡이라고 하는 이분은 홍콩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이자 시인이었던 구런의 일생을 조명을 했고, 저는 이 영화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수해서 볼 생각인데, 구런은 제가 또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구런의 마지막 장면을 저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회석수 자침 명나이사. 한 25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다른 사람처럼 구런이 명나수라고 하는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런 가생열전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이 대목을 발견하고는 한 몇 년 안 두들기던 제 머리를 또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이게 선입견과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얼마나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라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구런이 마지막 죽음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 그러면 바위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중국 가서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국내에 구런의 죽음에 관한 대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 구런이 명나수에서 그냥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빠져 죽었다 그러면 되게 절벽 위에서 풍덩 뛰어내리는 게 생각하잖아. 근데 어떻게 묘사했냐. 마침내 돌을 품고, 회석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돌을 품고 마침내 명나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기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대목 가운데 하나가 구런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구런이 몸을 스스로 가라앉힌 명나수를 직접 탐방을 했더니 풍덩 뛰어내릴 절벽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구런의 마지막 장면을 저렇게 묘사할 수 있었구나. 이 장면 때문에 사마천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후대에. 왜냐 그러면 구런의 죽음을 묘사한 대목이 요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구런은 사마천보다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런의 죽음에 관해서 사마천 이전에 이렇게 묘사가 해놓은 대목이 있으면은 사마천이 그걸 보고 인용한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마천이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른 기록이 없단 말이죠. 비교할 만한 기록이 없으니까 후대에 고리타분한 고지식한 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하냐 그러면 네가 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마천 구런 가생열전을 새롭게 보면서 사마천은 특히 구런의 작품을 구런 가생열전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마천이 구런 사당도 가고 무덤도 탐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끝에 구런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얘기죠. 가장 구런다운 죽음이라는 거죠. 저 대목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가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증거가 없는데 사마천 이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비판을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기록할 건데 구런의 죽음을 너 어떻게 빠져 죽었다 뭐 그다음에 뛰어내렸다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여기에서 문학과 역사의 경계가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있고 트루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지만 진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냐 또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고 이게 진실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빤히 팩트는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18도 그 중에 하나고 몇 년 전에 그죠?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본 건 다 팩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진실은 가라앉아 있죠. 그때 역사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진실에 가깝도록 치열하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마천은 구런의 고향도 가고 구런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구런의 정신세계를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감동받고 깨달은 다음에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탐문한 다음에 구런은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저는 구런의 정신세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뛰어내릴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는데 자결하려고 하는 분이 그냥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으면 시신이 떠오르기 때문에 돌을 몸에다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건 뭐냐 그러면은 포석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포옹한다 할 때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포자를 쓰지 않고 저 회자를 썼다는 것이 사마천의 신필이라고 맨날 평가를 합니다.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품었다라는 거죠. 돌을 내 몸 바깥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몸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초나라와 어리석은 초나라 해왕과 그 간신들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가라앉아서 죽었죠. 그래서 구런의 자결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저항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렬한 저항 정신으로. 요 포방이라고 하는 요 감독이자 배우는요,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의천도령기라고 하는 김영의 유명한 무협소설 속에 나오는데, 여기
무당파의 최고 스승으로 나옵니다. 왼쪽에 요 수염 기르고 있는 분 있죠. 저분이고. 그 다음에 백발마녀전이라고 하는 백발마녀전에 보면 주인공 탁이랑의 스승으로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지금 분장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가족이 모두 영화인 가족이에요. 1980년에 자객열전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전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제가 오왕료를 자결하는 장면도 사기에도 굉장히 빛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볼만한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왕료를 죽입니다. 이게 유명한 어복장검이라는 겁니다. 공자 광이 자기 형님인 오왕료의 자리를 탐낸다라는 걸 알고는 오자서가 자객 전제를 고용을 해서 오왕료를 암살하는 대목입니다. 자객 전제는요, 오왕료가 뭘 좋아하는지 기호를 잘 파악한 다음에 오왕료가 생선 요리를 좋아한다 라는 걸 알고는 태호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생선 요리를 배웁니다. 직접. 그리고는 공자광이 오왕료를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지하실에서 물고기 요리를 요리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다가 당금을 감추어뒀다가 요리를 내오면서 그 당금을 뽑아가지고 료의 가슴을 찔러서 죽여버리고 공자광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유명한 5월 춘추의 함려입니다. 이게 어복장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다가 당금을 감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죠? 아주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발상으로 암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전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 포스터고요. 현장에 가면은 사당에 저렇게 이제 쟁반 위에 물고기 요리를 갖다가 바치는 장면도 있고, 왼쪽 아래쪽은 한나라 시대 때 벽돌 그림입니다. 이미 이 고사는요, 상하천 사후 약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귀족들 사이에 쭉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자기들 무덤을 장식하는 벽돌에다가 이 고사를 저렇게 새겨 놓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 요리를 바치는 장면이고, 쟁반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고,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영화가 된 것은 진시황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진용이라고 하는 정서동 감독의 1990년 작품은요, 장혜모가 감독이 영화 배우로 나왔던 아주 기이한 영화입니다. 꽁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거든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붉은 수수밭에서 꽁리를 스타로 만들고 장혜모가 두 사람이 연인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때도 두 사람이 연인으로 나옵니다. 3세를 오가면서 진시황 시대와 현세와 내세를 오가면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주 재미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본명은 고금대전 진용정이라고 하는, 로맨스도 같이 섞여 있고 환타지도 같이 섞여 있는, 그리고 무대가 주로 진나라 시대 때고, 그 다음에 진용도 여기 나옵니다. 진나라 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혜모가 진나라 군인으로, 용사로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관련된 문장은 진봉기, 진시황 봉기 같은 부분이 관련된 문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1993년에 나온 청카이거의 패왕별이, 청카이거의 패왕별입니다. 관련된 문장은 항우봉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영화는 항우봉기의 항우와 우위의 마지막 이별 장면인 패왕별이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벽화라고 하는 소설가의 동명 소설을 경극 패왕별이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중국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격변기 시대에 경극의 주인공 두 사람을, 그리고 창녀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두지, 시투, 주산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생 역전과 비극을 민국 시대를 거치고 국민당 시대를 거치고 공산당 집권기까지 거치는 요 격변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다루고 있는 비극적인 세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영화제 영화상을 모조리 휩쓴 대표적인 작품이고, 재미난 건, 흥미로운 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
요즘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역사에 이게 데자뷰 같은 거 있죠. 그죠? 기시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우위의 자결과 장국영의 자결, 자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의 데자뷰 같은 걸로 느껴지고 있고 또 이게 마지막 장면도 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자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비극적인 요소들이 역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문화의 한 영역과 그 다음에 한 연예인의 자결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위가 항우를 위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목, 일반적인 인식들입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우위가 자살한 대목이 없습니다. 민간 전설로서 우위가 항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은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우위의 자결 대목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폐양별입니다. 뭐 우위 고향의 현장에 가도요 저렇게 왼쪽에 석조물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위가 자살해가지고 항우가 끌어안고 있는 저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마천 사기에는 우위의 자살 대목은 없습니다. 오른쪽은 폐양별이의 포스터입니다. 진송이라고 하는 주여문 감독의 96년도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자객열전하고 진시황 봉기의 기록의 바탕을 가지고 픽션을 가미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자객 형가를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룬 작품인데 재밌게도 고점리라고 하는 형가의 술친구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객열전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진시황이 대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암살 위기를 두 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량의 암살 위기, 창의 역사를 기용해가지고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다 실패한 거 하나. 두 번째는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가의 암살은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장량이 기용한 창의 역사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은 천하 통일 이후입니다. 대부분 일반 분들은 진시황이 암살 위기를 두 번 넘긴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 번 넘깁니다. 그게 바로 고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가의 암살이 실패한 다음에 진시황이 형가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수배 일행을 내립니다. 형가의 술친구였던 축을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 고점리가 술집에 숨어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술집에 종업원 노릇을 하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맨날 술집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연주 한 곡 할게. 우리를 얘기하면 노래 한 자락 할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축을 들고 연주하는데 뭐 연주 솜씨라는 게 뭐 빤하지 않습니까? 참다 못한 고점리가 연주복으로 싹 갈아입고 나와가지고는 축을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술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정도로 연주의 대가였죠. 그랬더니 이 술집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그 집에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하던 누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인연이 있습니다. 석사 때 경주에 답사를 갔어요. 경주에 답사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가수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가 해금된 날이었습니다. 동백 아가씨가 뭐 외색가요라 그래가지고 박정권 때 금지시킨 거 아시죠, 그죠? 금지곡으로 있다가 그때 해금이 됐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다른 과 친구 하나가 후배죠, 이제 나이가 저보다 아래인데 형님 그 동백 아가씨 노래 알아요? 왜? 그랬더니 오늘 해금이 됐대요. 근데 왜? 그 가사 가운데에서 빨갛캡니까? 멍이 들었다라는 가사 중에 빨갛캡니까? 파랗캡니까? 까맣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답사를 마치고 저녁 때 가서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해 식당인가 하는 경주에 지금도 기억이 나네.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 김해 식당에 내가 가서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술이 취하니까 그 친구가 형 노래 한 자락 부르자 이렇게 됐어요.
동백아가씨가 해금낸 날이니까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웬 여성분이 들어오면서 같이 합석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합석해서 노래 한 자락 부르고 그냥 술만 더 시키시면 된다고. 그래서 술을 더 시키고 같이 이제 합석을 해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아까 보니까 노래를 하시길래 노래 한 자락 하실래요? 그랬더니 좋다 그래. 뭘로 하실래요? 동백아가씨 불러달라고. 근데 이분이 동백아가씨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동백아가씨를 처절하게 잘 부르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어요, 내내. 근데 그때는 술집이 또 통금이 있었어요.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인상을 갖고 돌아와서 공부하다가 박사과정 때 다시 경주를 답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석사 때 같이 술집에 갔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같이 가니까 영수 형 그 집에 또 한번 가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자. 있을란가 모르겠다. 한 3년이 넘어 지났으니까요. 가니까 뭐 없죠 뭐. 종업원이었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르르 누가 문을 열고 마늘하고 고추를 시켰더니 드르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아직도 그럼 여기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기가 막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집을 그만두고 어디 자기 고향 쪽으로 갔다가 대구 쪽인가 어딘가 갔다가 뭐 다방인가 뭐 하다가 다 말아먹고 그날 오후에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 손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같이 온 친구들이 전부 다 동백아가씨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당연히 동백아가씨 불러달라 그러죠. 동백아가씨를 부르는데 도저히 못 듣겠는 거죠. 그 사이에 몸도 망가져. 그러니까 목도 쉬어. 뭐. 그래가지고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이제 술집에서 나왔죠. 근데 이 이야기가 또 그날 다 퍼졌어. 답사 온 사람들 사이에. 그 다음날 이 인간들이 교수까지 데리고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왔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시비가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연을 아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냥 수고비 주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다들 몰고 왔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얘기를 들은 인간들이 또 그 집에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노래 불러달라고 또 이제 막 우겼던 모양이죠. 이제 때를 섰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어서 또 마무리가 안 좋았던 그런 또 일이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나. 진시황이 전부 다 수배령을 내렸어요. 술집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 이제 연주를 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시황 기획까지 들어간 거죠. 진시황이 당연히 고점리를 잡아다가 왔죠. 잡아다가 죽이질 않고요. 진시황이 고점리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수시로 불러가지고 연주를 들어요. 하루는 고점리가 진시황이 부른다고 하니까 이 축 안에다가 우리를 얘기하면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겁니다. 이 소리통 안에다가 납덩어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연주하는 척 하면서 진시황의 머리통을 후려칩니다. 근데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또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암살 위기를 3번 넘긴 겁니다. 이 고점리가 또 있었어요. 여기에 여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사마천 사기에는 영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 있죠. 그러다 이게 제일 마지막 가서 나오는 거 있어요. 마지막 가서 그 장면을 싹 보여주면서 이 장면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 있죠. 형가가 고점리하고 매일 어울려 다니면서 방약 무인,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서로 고성방과 노래 부르고 다니는 친구야. 만약에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점리 축영, 그리고는 고점리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 떠날 때 역수라고 하는 곳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 고점리가 또 축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유명한 역수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바람 솟으라고 역수는 찬데 장사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 이런 유명한 역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고점리로 끝난다고요. 요 현가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죠? 배치입니까? 그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96년도에 진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고요. 이 청카이거라고 하는 감독은요, 이게 사마천 사기에 굉장히 죄가 깊은 걸로 보입니다. 형가 자진왕이라고 하는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대목을 이게 또 필이 받아가지고 또 그 영화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청카이거의 형가 자진왕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다음에 소개하게 될 요 영웅 2003년도 5년 뒤에 나오는 장애모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것도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천하통일의 당위성, 그 다음에 진시황의 업적에 관한 평가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영화가 바로 형가자 진왕이고요. 그로부터 5년 뒤에 2003년도 블록버스터가 하나 나옵니다. 장혜모 감독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흥행도 꽤 성공한 편에 해당됩니다. 2003년도에 당시 중국 돈으로 1억 위엔을 돌파한 블록버스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70억짜리죠. 지금 현재가. 근데 그 당시에 2003년이니까 뭐, 그죠? 18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대형 영화였고요. 토속적인 그리고 강렬한 사회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왔던 장혜모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냐 변질이냐를 놓고는 계속 논쟁 중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볼 때 변질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아무튼 영화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화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영화 발전사에 특히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사마천 사기의 자객열전 현가편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다라는 것도 사마천 사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콩의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영걸, 양조위, 장제이, 장만옥, 진도명, 견자단, 장진, 정페페 이런 기라성 같은 홍콩의 배우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목공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미난 영화입니다. 장지량이라고 하는 중국 감독인데 원작은 사케미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의 소설이고요. 이걸 모리 히데키라고 하는 만화가가 애니메이션으로 또 그림을 그렸어요. 만화를 그렸습니다. 요걸 가지고 장지량이 한중일 삼국의 배우들을 총출동시켜가지고, 총출동은 아니고 대표적인 배우, 우리나라는 안성기 씨가 여기 나갑니다. 그래서 묵자의 제자인 형리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유덕화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고, 묵가의 반전 사상을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별로 재미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마천 사기에는 맹자 순경 열전에 보면은 묵자 얘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로 놓고 보면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 제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리더와 리더십 얘기할 때 가끔 종종 한 장면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게요. 选贤任能，必须让人心悦诚服。子团，全城弓箭手由你率领。子团，你是否愿意？你还不快点领命！大胆，射艺比我差，又从未领兵，怎能统领全城弓箭手？你隐瞒事实，该当何罪？来呀！ 把他压下！慢，住手！如果射艺不好，等同有罪，那隔离也难幸免。选贤任能，必须让人心悦诚服。子团绝不可胜任。子团的射术，隔离进城当天已经领教，而且。 守城贵乎策略布阵，个人的武功再高，也难敌千军万马。好，判断布阵策略的优劣成败，
恐怕要等到与赵兵接触之后方有结果。但挑选射艺精湛的马，眼下就可以了。我们以木雕为计，各发5件。公子，先请。你现在退下，还可免你一死。公子请。射中了，箭也比我的少，你输了。来人呐，拿下！且慢。公子，以前你是第一箭手、第一拳手、第一骑手，都只因你是公子。其实你可以看远一点，这天下比你想象的要大。 조시고와는 유럽에까지도 알려진 유명한 고사입니다. 관련 문장은 사마천 사기 진세가 조세가가 관련 문장이 되겠고, 특히 조세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와 그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오는 조나라의 조돈, 조삭, 조무 3대에 걸친 원한과 보은과 복수를 다루고 있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원나라 때 가고 극작가 기군상이라는 사람이 원보원 조시고화라고 하는 희곡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볼테르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럽의 계명주의 학자인 볼테르가 유럽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중국 고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중국의 햄릿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화TV 보면은 몇 년 전에 조시고화가 상해 TV로서 뭐 40몇 부작인가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정카이거가 또 2010년도에 이걸 영화 한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카이거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사마천 사기에 상당히 저희가 깊은 그런 인물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재미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 제일 밑에 보면 아우 하고 짱아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진나라 영공이가 하는 포항무도한 군주가 이 조돈을 죽이려고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궁궐에 들어온 조돈을 죽이려고 사나운 개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물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마천 사기가 그 대목에 그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오라고, 한자로 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질 않았죠. 그냥 사나운 개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티벳에 갔더니 티벳 사람들이 이 티벳 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티벳 개를 보러 갔는데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개가 사나운지. 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짱아오예요. 짱은 서장할 때 티벳, 그리고 아오는 그 아오야. 아, 세상에 2500년 전에 사마천 사기에 아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오의 족보가
적어도 2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사자하고 싸워도 이긴다 그래요. 저 개가. 얼마나, 이게 새끼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억대입니다. 이게 우는 소리 들으면요. 전에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인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이한 사건들. 그때 저 개, 우리나라 저 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막 우는 소리가, 개 우는 소리가 하도 쏙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더니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저 개가 있는 거예요. 저게 짱아입니다. 예. 나중에 티벳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예. 공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인발이 이제 공자로 나옴으로써 연기야 뭐 나무랄 데 없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뭐 작품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공자세가라고 해서 공자의 일생을 아주 잘 엮어놓은 한 편의 문장이 있고, 아울러서 중리제자열전이라고 해서 공자 제자에 관한 편도 한 편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기본적인 기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나눈 대화는 논어가 되겠죠. 그죠? 공자의 일생을 충실히 봉헌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술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정시세계까지 충실히 전달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이인왕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홍콩 감독이 홍문현이라고 하는 영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안지 천하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천하쟁패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가 그 가운데서도 홍문에서 있었던 두 진영 간의 술자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영화였어요. 사기 장면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이 홍문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술자리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천하 대세의 흐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술자리고, 실패한 술자리 가운데 대표적인 술자리죠. 항우 입장에서는. 예. 이 술자리에서 유방이 살아서 빠져나옴으로써, 그리고 한중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술자리를 계기로 해서 누구를 얻냐 그러면 한신을 얻습니다. 한신이 유방을 따라 한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나왔던 소아가 한신을 결국은 추천을 해서 한신이 대장군에 임명이 됨으로써 한중을 나와서 본격적인 초안쟁패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홍문현이라고 하는 요 지명입니다. 홍문에서 있었던 술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의 영화로, 요거 제가 이제 새롭게 찾아낸 영화인데요. 2019년에 사토 신스케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으로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킹덤을 이제 실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진시황이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렸는데, 진시황 본기에 보면은 진시황이 21살 때, 이제 진나라는 22살 때가 이제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21살 때 동생 성교가, 배다른 동생 성교라고 하는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진시황이 파란만장한 일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동생과의 권력 다툼 대목입니다. 이게. 그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뭐냐 그러면, 요 기록에 나오는, 진시황 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양단화라고 하는 장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양단화를 이민족 여성의 우두머리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름은 단화라고 하는 이름은 여성처럼 보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킬링 타임으로는 괜찮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앞에도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설에 미친 영향,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무협소설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무협소설은 지난달 우리 화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헐리우드의 판타지와 더불어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 장르가 바로 역사와
무술이 뒤섞여 있는, 협객이 뒤섞여 있는 무협영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협적인 요소는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으로 얘기하면 서부의 총잡이들 영화고, 일본으로 얘기하면 사무라이들 영화고, 그죠? 우리도 한때 무협영화가 전성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우리가 자세하게 달마트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협의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중국 사람들의 로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 재작년에 제가 달마트 할 때 말씀드렸던 중국 사람들의 꿈 세 가지.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전제 왕조 체제를 겪으면서 늘 꿈꿔왔던 세 가지의 꿈이 있다. 하나는 명군몽이다. 뛰어난 지도자, 현명한 군주에 대한 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주 밑에서 빌붙어 있는 관리들로서 청맹리에 대한 꿈. 이게 청관몽이다. 그리고 그것도 저도 안 되면 협객 꿈을 꾼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누군가가 신이한 무술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처단하는, 그죠? 협객에 대한 꿈을 꾼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로망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유염절전과 자경절전은 아마 영원히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학이 됐든 소설이 됐든 연극이 됐든 경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큰 통찰력과 영감을 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감을 주어왔고요. 그죠? 그것이 한때 우리나라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소위 조직폭력배들 영화잖아요. 영웅본색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그 영화 장르로 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장면 가운데서 첩혈상웅이라고 하는 유염절전을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치외법권 지대에서 약자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존재로서의 유협의 존재, 이 존재를 2100년 전에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역사서 속에서 다뤘다라는 게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 영화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대에서 힘없는 사람, 약자, 여성을 도와주는 킬러로 변신하고 있죠. 그죠? 그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첩혈상웅입니다.我哋信嘅咩？我擔會整，坐喺度，我覺得好舒服。你唔似有啲槍？我信你。
我在流連，這心漂泊每朝每夜，多麼想找到願意相隨同伴，使這心莫再漂泊。願那一天你來臨時，輕輕給我你的接受，給我知道眼眸裏的人承諾的一切永沒改變。多少期望，多少夢，皆因心裏多孤寂。期望多飄渺，期望已能令我跨進未來。我你的接受，給我知道眼眸裏的人承諾的一切永沒改變。多少期望，多少夢，皆因心裏多孤寂。即使期望多飄渺，期望已能令我跨進未來。沒有得到我願尋求，得到的怎會不接受？儘管想李 Sir， 你真係靚喎！我問嗰啲鄰居。킬러가 청탁을 받고 사람을 죽이다가 클럽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눈을 벌게 합니다. 이 여성의 눈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 좀 전에 보셨던 이 남자는 이제 경찰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의 정체성까지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유역 열전의 협의 정신에 맥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쉬셨다가요, 우리 박석찬 교수님의 하이라이트, 한중관계 해고와 전망,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